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8일 화요일 아침 9시 27분입니다. 어젯밤에도 미국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도요. 유럽도 똑같이 또 급락 마감을 했어요. 물론 유럽은 양봉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이게 2% 하락이고 뭐 이렇지만 독일이 양봉을 만들어내긴 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낙폭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젯밤 제가 영상 녹화할 때는 이거 플러스까지 올라왔는데 다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거, 심각하긴 심각한가 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을 계속 억누르고 있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쟁 우려와 전쟁 우려에서 파생된 다양한 경제적인 이슈들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언론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란 이야기도 대문짝만하게 등장하기도 했고, 뉴스 제목들을 오래간만에 한번 보자고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검토. 충격적인 악재죠.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사실 당장은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보다 금융시장 입장에선 이게 가장 치명적인 악재일 수 있어요. 그죠? 요거. 그리고 여기 어제 도이치방크에서는 2월달 CPI 높아지면 연준은 더욱더 강한 긴축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긴축 우려, 악재죠. 악재. 2월 CPI는 목요일 날인가 아마 발표될 겁니다. 참고 요거 중요한 거니까 꼭 잘 보셔야 되는 지표고요. 근데 이게 국제유가가 지금 120달러인데 이게 CPI가 낮게 나올 리가 없겠죠. 러시아 부총리가 유가 3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패스합시다. 이건 좀 너무 좀 정치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이건 일단 패스. 어젯밤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3차 회담이 있었는데 아무런 긍정적인 진전이 없었다라고 하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게 서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그런 조건들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죠? 어느 한쪽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어야 이게 둘이 합의를 할 수 있을 건데 그죠? 지금 둘 다 자존심에 상처 입기 싫어하죠. 둘 다 기싸움 팽팽하게 하고 있는데 누가 양보하겠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 다 양보하지 않고 합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들만 하고 있으니까 회담이 잘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제 시장의 분위기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쳤겠죠. 여기서 악수라도 하고 좀 다음에 만나서 잘해보자 했으면 그래도 하반경직성 폭락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근데 또 3% 4%대에 폭락을 해버렸죠, 미국이. 이러니까요. 그 외에 이제 벨라루스도 이제 제재가 슬슬 들어가고 있고, 밀 가격 6거래일 연속 상한가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니켈 값이 장중에 90% 복등했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CPI, 이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해질 거고 파월의장의 고민은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도이치방크의 이런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보이고 있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시장을 2월 24일 날 전쟁 이슈로 인해서 한번 폭락이 나왔었잖아요. 장중에 S&P가 한 3% 가까이 빠지고 나스닥이 한 4% 가까이 빠졌었던 날이 2월 24일인데 2월 24일 날 어느 정도 전쟁과 이와 관련된 그런 악재들이 좀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일단 보면서 그렇게 시장을 봤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어젯밤에 이렇게 급락하는 걸 보고 나서 그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이 2월 24일 날 급락이 상당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전쟁 이슈나 악재가 나와도 설마 시장이 반응을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좀 반응은 약간 좀 이례적이긴 했어요. 저 어젯밤에 사실 그걸 반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반등이 아니고 오히려 폭락을 해버렸죠. 이제 아무래도 제 생각이 좀 틀렸었나 봐요. 전쟁에 관련된 생각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전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이 기술적인 내용 간단하게 보자면은 전 2월 24일 날 급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요. 급락했다 반등했던 거, 요날 중요하게 보는데 이날 시가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날 시가 의미 있는 자리인데 이날 시가도 어제 붕괴시켰다. 나스닥도요. 나스닥도 2월 24일 날 시가가 있죠. 이날 시가도 붕괴시켰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쌍바닥 만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약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죠? 얘가 최소한 이 자리 정도는 지켜줬어야 그래도 쌍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어젯밤에 그거 붕괴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주식시장 야들이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추세 전환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구나라는 걸 어젯밤에 느꼈어요.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고 여기 지난번에 폭락했던 이 자리 빅스 40 가까이 갔던 이 자리를 다시 위협하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시장은 전쟁 우려를 생각보다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나스닥도요, 같은 모양입니다. 요 정도 이야기고, 다만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 오늘 밤에 폭락을 해서 직전 저점을 붕괴시키고 뭐 풋 대박이 난다, 이거는 몰라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전 도무지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그죠? 근데 그 와중에 전쟁 이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장 변동성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기가 쉬운 그런 환경입니다. 이 빅스 같은 거 이런 걸 보셔도 그래요. 빅스가 이미 29, 30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마음먹고 움직이면 위쪽으로 급등, 아래쪽으로 폭락 다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이 와중에 지금 그죠? 유동성도 많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장이 더군다나 시장으로 움직일 만한 재료도 얼마든지 있죠. 폭락하고자 마음먹으면 전쟁 이슈 갖다 붙이면 되고, 뭐 조금이라도 급등하고 싶으면 뭐 예를 들면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뭐 좋은 이야기 했다라는 척하면 또 급등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아무튼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간 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한치 앞이 안 보이면 뭘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가겠죠. 하여튼 숏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어젯밤에 폭락에 수익 났으니까 청산 그거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잘 달리고 있잖아요.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시장 쌍바닥의 의지가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고점과 고점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 낮아지고 있는데 왜 하방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냐고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수익 많이 났다고 해서 청산하는 거는, 이거는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는 일이다. 그죠? 달리는 말에 탔으면은 타기도 힘들어요. 달리는 말. 근데 일단 탔으면은 끝까지 안 내려야죠. 그죠? 안 내려야 될 겁니다. 한국도 같은 논리. 한국도 지금 보시면 직전 저점이 어디였어요? 347자리였는데 이것도 오늘 아침에 어쨌든 저점 낮아졌죠. 하락 추세 잘 진행 중이니까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치 앞이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 숏포지션 붙잡고 계신 분들이 계속 수익을 누적시키셔야지, 그래야 이 상황에서 이게 뭐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 내가 먹지, 안 그러면 이거 숟가락만 쪽쪽 빨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숏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수익을 누적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반등 나올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상황이, 그죠? 빅스 30대가 넘어가고 유동성이 많고 심리적으로 워낙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무슨 일이든 일어나든 간에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평상시엔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은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법칙, 추세는 가지고 움직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가만히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놓고 보면 어딘가로 해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든 뭐 일단 그 이런 건 가만히 있어야 먹을 수 있다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땐요. 그래서 뭐 일단 요 정도 이야기, 맨날 드리는 이야기인데 요런 이야기 좀 드렸고, 그 하여튼 지금 어젯밤에 안 그래도 이야기를 드리려 했는데 깜빡한 게, 지금 이제 유로존이 이제 좀 생각보다 좀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러시아 디폴트 우려로 이게 이제 유로존 은행권이나 유로존 정부 혹은 유로화에 대한 신뢰 자체가 지금 개박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이제 생각이 끝나면 안 되겠죠. 지금 생길 수 있는 더 큰 문제는 유로존이 박살난다가 아니고, 유로존이 박살나고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렇게 전 세계로 전이가 되었을 때 이걸 이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사실 가장 큰, 그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글쎄요, 어쩌면 주식시장은 그래서 빠지는 걸지도 몰라요. 유로존이 단순히 망한다, 이건 그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이가 되고 더 큰 위기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위기 났을 때 해결 방법은 뭐죠? 전통적인 해결 방법은 중앙은행은 완화적인 정책을 펴는 거, 뭐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하고 채권 매입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중앙 정부는 뭐 하는 거죠? 재정 정책을 공격적으로 펴서 시중에 돈을 풀어주는 게, 이게 전통적인 어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인데,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냐고요.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왔을 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 온 힘을 다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위기가 나면 어떻게 살릴래? 이번에 위기가 나면 중앙은행과 정부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더군다나 이때 20년 3월에 너무 유동성을 많이 풀어나갔고 지금 그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 생기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생기고 있는 와중에 이런 부양책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화폐 가치는 개똥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화폐 가치 개똥으로 가면 그거 연준이 용납하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폴 볼커 보여드리면서 70년대 80년대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이때와 비스무리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아무튼 연준과 중앙은행들의 존재하는 이유는 통화가치 수호예요. 뭐 어떤 그 절대적으로 뭐 경제를 살려주고 이건 뒷전이고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경제를 살리는 문제와 통화가치를 지키는 문제가 상충할 때는 반드시 통화가치를 지키는 게 중앙은행들의 가장 큰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70, 80년대 보셨잖아요. 폴 볼커가 기준금리 20%까지 올렸잖아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20%까지 올렸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런 일이 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그걸 시장에 반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하여튼 좀 그래서 20년 3월 달에 파월 의장이 차라리 전염병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맞았다, 그렇게 하면 그냥 어쨌든 뭐 파월 의장의 어떤 명예에는 그 파월 의장의 명예는 조금 좀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금융위기를 맞는 게 좀 낫다라고 봤던 입장인데, 하여튼 그죠? 여기서 돈을 많이 써가지고 위기를 극복을 빨리 하는 척하더니, 대충 위기를 극복하는 척하더니 결과적으로 이게 부작용이 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인플레는 일시적이지 않았고 돈 풀면은 그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따라오죠, 그죠? 이런 점들을 아무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 하여튼 그래서 미국이 위험해졌다, 쌍바닥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 드릴 수 있는 이야기고, 지금 아무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빅스 지수가 이게 저도 어젯밤엔 그래도 음봉 정도 만들지 않겠어 했는데 이게 꾸역꾸역 양봉으로 밀고 올라오네요. 지금 이 추세가 깨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너무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옛날과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빅스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솥기로 마음먹으면 삐죽하고 죽고 삐죽하고 죽고 삐죽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런 자리 보면 막 하루에 50%씩 빅스가 하루 50%씩 하루 50% 30%씩 빅스가 급등을 하고 그 다음부터 죽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살아나면 안 된다고요. 빅스가 살아날 거면.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빅스가 어느 때와도 모양이 다르죠. 짜글짜글 하면서 오르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시장이 하여튼 지금 계속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미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져 버리면 정말 큰 폭락이 나와야 빅스가 다시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힘이 너무 잘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에너지를 정말 잘 아껴 쓰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연비 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 멀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물론 이렇게 가고 있더라도 결국 이 빅스의 끝은 언젠가 한번 빅스의 폭등으로 이 빅스가 죽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이거 지금 그래서 쉽게 상방을 바라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이 아무튼 좀 계속 계속 오랫동안 비실비실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 그래도 오늘 어떤 증권사인지 어디서 뭐 삼성 글로벌 주식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빅스가 33을 넘었을 때 주식을 매수하면 1년 후 수익률이 25%였다. 그러면서 주식 매수 이런 냄새를 솔솔 풍기는데,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빅스가 30 넘었을 때 주식 사면 평균적으로 먹긴 먹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옛날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빅스가 30, 40을 갔는데 이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갔을 때는 이런 때는 주식을 사면 먹었겠죠. 이럴 땐 주식을 사면 빅스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식으로 빅스가 올라가면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면 많이 먹을 가능성이 높겠죠. 빅스가 내려오면서 주식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선 어떤 주식 저점 매수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빅스가 너무 차분하게
너무 차분하게 짜불 평상시에 이렇게 왁 올랐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짜불 이렇게 우상향으로 너무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금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이런 어떤 물론 통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주식 분석에 맞긴 맞는 방법인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30을 가냐 어떻게 40을 갔냐에 따라서도 모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금 좀 그죠? 이건 지금은 조금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 요 정도 이야기를 했고 어젯밤에 하여튼 뭐 분위기가 뭐 재밌었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급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또 조금 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막 지금 그 채권 시장도 지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해서 금리를 떨어뜨릴 건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나 지금 어느 쪽으로 베팅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지금 채권시장 참가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1.7 언저리에서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건 1.75라는 자리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왜 중요한 자리냐? 여기 3월달 고점이기 때문에 21년 3월달 고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떤 추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인데 본격적으로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놀더라도 지금 이 위쪽에서 놀고 있으니까 어쨌든 일단 금리는 위쪽으로 올라갈 것처럼 일단 그런 모습은 만들어 놓았어요. 아직까지 일단 금리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위쪽이라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전쟁 우려 일시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로 금리가 최근에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어쨌든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를 위로 보낼지 아래로 보낼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다. 저는 일단 금리는 그래도 계속 위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거는 어젯밤에도 뭐 시원하게 올라가지고요. 오늘도 원달러 환율의 슈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달러를 뭐 팔고 이럴 생각은 없고 저는 계속 달러도 들고 가긴 할 건데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34원이네요. 1234 되네요. 1234. 아무튼 계속 들고 가긴 할 건데 뭐 그죠? 지금 뭐 이 정도 오버슈팅으로 뭐 완전히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모든 시세는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 말씀드렸죠. 투매가 나오면 이제 하락이 끝나고 상승장이 시작되고 오버슈팅이 나오면 이제 그 상승장이 끝나고 다시 하락장이 시작되고 다시 투매가 나오면 하락장 끝나고 상승장이 시작되고 이런 논리로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오늘까지도 계속 어쨌든 이게 정상적인 그런 상승은 아니죠. 정상적인 상승은 이런 거죠. 이런 게 정상적인 상승이고 이건 누가 봐도 어떤 슈팅성 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이 정도 슈팅으로 해서 뭐 완전히 이제 원화 상승 추세가 끝날 이런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일단 뭐 이 정도 일단 괜찮다라 생각하고 일단 계속 홀딩. 저는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원달러 환율 이런 것도 잘 오르고 있네요.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 드리긴 드렸지만 근데 어쨌든 어젯밤에 했던 그런 이야기들 지금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래도 좀 진행이 좀 빠르다란 이 위험자산의 폭락이나 이런 게 속도가 분명히 좀 빠른 것 같긴 해요. 분명히 그런 느낌은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자리에서 숏포지션 추격한다 분명히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대표적으로 유럽 독일 지수 같은 거 보시면 일단 어젯밤에 장중에 뭐 거의 한 4~5% 폭락해 가지고 일단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양봉을 만들어냈어. 오늘 밤에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서 추가로 주식시장이 더 폭락을 이어나갈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까지 움직임이 지금 너무 좀 가파라서 여기까지 움직임이 좀 너무 빠르고 급격해서 좀 쉬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네가 더 빠지고 싶더라도 여기선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일단 양봉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 밤에 잘 봐야겠죠. 유럽 증시가 특히 독일 지수가 여기 어딘가에서 하방 경직성을 2거래일 3거래일 연속 만들면서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뭐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이평선을 모으는 어떤 뭐 그런 기간 조정의 그런 시기를 가지든지 해서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어쨌든 조금 쉬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지지력 만들어내고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니 옆으로 좀 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기선 좀 쉬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조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젯밤에 일단 독일 지수가 양봉이라도 만들어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제 오늘 밤에 어떻게 요리하나 잘 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이 나스닥이든 S&P든 이 친구들도 조금 좀 낙폭이 좀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폭락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는 있어요. 그래도 물론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 정도 이야기 드려봤고, 하여튼 그죠? 어젯밤 이런 걸 보고 야, 유럽 너무 많이 빠지는데 이거 낙폭이 좀 너무 심한데 거의 뭐 코로나급 아니야? 라고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물론 그때보다는 지금 낙폭이 훨씬 적긴 적어요. 그죠?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정말 심각했는데, 유럽 지수인데 지금 아직 뭐 코로나 때만큼 빠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분명히 단기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심한 편이긴 하거든요. 아무튼 더 갈 거라도 조금 좀 옆으로 좀 쉬어가는 기간이나 좀 반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자꾸 들긴 합니다.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아무튼 악재는 심각하고, 주식시장은 좀 어느 정도 좀 특히 유럽 지수 이런 건 좀 많이 빠진 것 같긴 하고, 저도 아직 생각이 잘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거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 국제유가는 뭐겠습니까? 일단 그죠? 이거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숏 포지션 지금 조심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좀 일단 관망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뭐 이런 모양이네요. 그죠? 사실 어제도 좀 과했는데 오늘도 좀 과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어쨌든 자연 반등이라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전 저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지선이 이렇게 붕괴되면 좀 그렇죠?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죠. 계속 박스권, 뭐 박스권이나 아니면 어떤 뭐 지지선이 있으면 어떻게 깨야 되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바로 깨야 돼요. 이렇게 되면 좀 이제 힘들 수 있다. 이런 거보다 이 지지선 부근에서 놀다가 이렇게 깨거나, 아니면 지지선 살짝 깨놓고 여기서 어떤 힘을 모으고 또 빠지거나, 이렇게 깨는 게 어떤 힘의 차원에서 좀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거죠. 마라톤 뛸 때 100m 뛰는 전력 질주로 그 마라톤을 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이렇게 쉬어가는 어떤 매물을 소화하거나 뭐 매집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있어야 지지선이 수월하게 잘 깨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지지선을 저 멀리서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한 번에 쿵 하고 막살내버리면 급반등도 올라오고 싶다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국 증시는 조금 그죠, 단기적으로 좀 너무 급하게 달려가고 벽에 박치기를 있는 힘껏 했는데, 뭐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반등을 기대하면서 주식 매수하고 그러면 돼요? 하락 추세인데 그죠? 그러는 거나 안 하는 게 좋겠죠. 글쎄요, 뭐 숏포지션 비중 축소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세상 일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악재도 만만치 않게 강한데 가만히 숏포지션 들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 변동성 지수도 너무 차분하게 잘 오르고 있어요. 한국 시장도 지금 변동성 지수가 옛날처럼 지금 여기서 그 당장 보이는 게 11월 말의 사례인데, 11월 말처럼 이렇게 빅스가 갑자기 하루에 막 몇십 프로씩 올라가지고 이렇게 빡 치고 나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얘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얘도. 그러니까 이게 한국 증시도 비리비리하게 오랫동안 빠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붙들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볼린저 밴드를 오늘 좀 과하게 많이 째긴 쨌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자리들 보시면 볼린저 밴드와 2.5% 정도 이격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 반등을 한 거거든요. 요날 이런 거 이격도 얼마나 되나 한 번씩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이격도 1%, 2%쯤 되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선과 종가가 한 2% 이렇게 넘어가면 좀 과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뭐 2%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도 어쨌든 좀 제법 이격도 이런 게 좀 과했습니다. 어제도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이격도 너무 심하니까 결국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런 점들이 있어서 아무튼 가만히 홀딩하자, 가만히 홀딩하자라는 거. 하여튼 이 개파락 한 방으로 악재를 전부 다 반영해 버리니까 이게 장중에는 뭐 반등 올라오고 이런 모양이네요.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원달러 환율 잘 가고 있는데 조금 오버슈팅 끼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1235원이네요. 하여튼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려나 도무지 뭐 감을 잘 못 잡겠어요. 반등할 만하면 또 빠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분명히 좀 낙폭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또 빅스 지수나 이런 걸 보면 잘 빠지고 있어서
예,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빠질지 도무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다 그냥 일단 하락 추세니까, 예, 하락 추세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어쨌든 근데 엄청난 투매가 나와야 하락 추세가 끝날 거예요. 엄청난 하락, 예, 엄청난 투매가 나와야 이게 끝날 거예요. 지금 이미 코스피나 뭐 미국 증시나 뭐 유럽 증시나 이미 뭐 어느 정도 좀 완연한 하락세 뭐 이런 걸로 좀 들어서 가지고 이게 그 쉽게 반등은 제 생각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이제 다시 지금 어쨌든 전 세계가 어떤 하락 추세 이런 걸로 들어왔는데 지금 낙폭이나 지금 악재 뭐 강하기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만약 추세 전환을 얘네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투매 뭐 2020년 3월에 봤던 그 전염병 쇼크로 났던 그런 투매를 보던가, 아니면은 뭐 투매 보고 나서 이후에 몇 개월 정도의 어떤 박스권을 거치면서 매집 기간 뭐 최소한 제가 봤을 때 한 3에서 6개월 정도의 매집 기간 이런 게 있으면서 지금 역배열로 나와 있는 이평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3에서 6개월 정도 횡보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모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이제 그래서야 이제, 네, 그 다음에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 나오기 전까지 제가 봤을 때 계속 숏포지션 홀딩하면, 예,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중간중간에 급반등 올라오고 이래서 우리가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하락 추세에 들어섰다라는 걸 일단 인지하고, 하락 추세니까 숏포지션 들고 있다라는 거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죠? 이런 모습 나오기 전까지 엄청난 투매가 나와서 급반등 나오거나 아니면 뭐 몇 개월 동안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 시장이 옆으로 막 횡보하면서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숏포지션 청산을 생각하지,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요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